안녕하십니까. 더병형 여러분, 청소년 상담사 2급 이론 필기시험 대비를 위한 학습 시간입니다. 오늘은 네 번째 과목인 이상심리학 첫 번째 시간입니다. 교재 위치는 340페이지 챕터 1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측정 도구의 평가의 활용까지 우리가 배웠는데요. 이번엔 새로운 과목으로 와서 조금 더 좀 새로운 다짐으로 공부를 하도록 합시다. 챕터 1에 보면 이상심리학의 이론적 입장이라고 해서 우리 일반적으로 이제 이상심리학이라는 게 뭔가 개념부터 한번 정의부터 알아보도록 합시다. 340페이지 보면 교재에 나와 있는 것처럼 제가 정의를 내리기를 이상심리학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심리적 고통과 그것으로 인한 불행에 대한 여러 가지 깊은 관심에서 출발한 학문으로서 이상심리학은 이상행동과 또 정신장애 또 어떤 기질적인 이상 이런 것에 대해서 체계적이고 과학적으로 연구하는 심리학의 한 분야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새로운 이상 행동이라든가 행동 장애 발견 및 또는 체계적인 분류라든가 또 그러한 어떤 현상학적인 내용에 대한 기술, 적는 걸 얘기하는 거죠. 이런 기술법 또는 유병률이나 발병률에 대한 여러 가지 내용들, 그다음 또 그러한 장애, 정신적 장애에 빠질 수 있는 위험 요인 등에 관한 연구죠. 일반적으로 역학 연구를 한다든가 원인 규명을 한다든가 치료적인 방법을 찾는다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연구를 다 포함하는 것이 바로 이상심리학의 이상심리학이라고 하는 학문의 목적이 될 것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 설명하면서 유병률이라든가 발병률 이런 거 말씀드렸는데요. 향상학습에 보면 그 개념에 대한 용어가 있는데요.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사용하지는 않지만 가끔 시험에 이런 것이 지문으로 나오게 되면 이거 내용은 알고 있는데 용어 자체를 잘 몰라서 정말 안타깝게 그 문제를 놓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안타까움을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개념을 하나씩 공부해 봅시다. 유병률입니다. 유병률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누게 됩니다. 첫 번째는 시점 유병률이라고 해서 현재 조사하는 시점에 어떤 특정한 정신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비율을 시점 유병률이라고 합니다. 하여튼 포인트죠. 어떤 한 딱 지점을 해서 지금 현재 어떤 정신질환 내지는 정신장애에 대한 발병한 사람들의 숫자, 비율을 알아보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기간 유병률입니다. 말 그대로 기간이죠. 그래서 피리어드, 시작과 끝이 있는 그 기간 내에 특정한 정신장애를 경험한 사람들의 비율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평생 유병률이라고 하는 것은 평생 동안 어떤 특정한 정신장애를 지니고 또 경험한 사람들의 비율을 얘기합니다. 이 세 가지 꼭 기억해 주시고요. 발병률은 조금 전에 유병률과 비슷하지만 다른 개념은 새롭게 특정한 정신장애를 경험한 사람들의 비율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마지막으로 위험 요인이라고 하는 것은 전체 인구 중에 어떤 특성을 지닌 사람들이 어떤 특정한 장애에 취약한가, 노출되어 있는가 하는 정도를 우리는 위험 요인 또는 위험 요인 정도라고 한다는 거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이상심리학은 인간의 일탈행위, 우리 일반적으로 이상행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연구하는 학문이고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상행동, 그죠? 이상행동 그러면 구체적으로 아주 또 뚜렷하게 다른 사람과 완전히 구별되는 그런 행동만을 다루느냐 꼭 그렇지는 않고요. 광의적인 의미에서 보면 이상행동이라고 하는 것은 부적응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넓은 의미로 설명을 하게 되면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하는 어떤 적응에서 문제가 있는 좀 가벼운 것까지도 다 포함한다는 거죠. 생활 속에 어려운 문제나 부적응의 학교 생활이라든가 또 가정 내 생활이라든가 직장 내 동료 관계, 대인 관계 이런 부분에서 타인과는 좀 구별되는 그러한 행동의 부분까지도 우리가 부적응이라고 하는데 이것까지도 사실은 인간의 이상 행동에 포함시킬 수 있다. 그러니까 이상 심리학의 영역은 굉장히 넓은 의미로 이제 우리가 활용될 수도 있겠다. 이렇게 이제 얼른 생각이 연결되지요. 그래서 좀 정리를 하면 341페이지 이러한 이상 심리학에서 다루는 문제들은 이러한 인간의 어떤 부적응 행동이나 이상 행동 또는 심리적 장애는 어떤 종류가 있는가, 또 그러한
심리적 장애라고 하는 것이 뭐 생리적인 요인이냐, 인지적 요인이냐, 아니면 정서적인 요인이냐, 도대체 어디서 일어나는 것이냐, 또 그럼 그러한 요인들은 서로 관련되어서 원인이 되느냐, 이런 것들을 연구하는 학문이고요. 그리고 이러한 장애를 일으키는 요인들은 뭐가 있느냐, 이런 것들이 포함될 것이고, 또 그러한 원인에 의해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정신장애에 대한 치료 방법은 없는지, 예방은 할 수가 없는지, 또 치료를 한다면 어떤 절차로 이루어져야 되는지 하는 것까지도 다 포함해서 이상심리학에서 다뤄야 될 문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이상과 정상, 이걸 좀 구분해야 됩니다. 도대체 이상이라는 게 뭐고, 이상하다는 거죠. 이상하다. 이상과 정상이라는 것은 뭐냐? 우리 보통 정상하면 노말이죠. 노말의 의미와 그렇지 않은 이상과의 차이점은 뭐냐 하는 것에 대해서 WHO 세계보건기구가 아주 잘 설명을 해놨습니다. 그 341페이지에 향상학습에 이런 게 나옵니다. 정상과 비정상에 대해서 구분하면서 세계보건기구는 정상이라는 뭐냐 이렇게 나왔습니다. 첫 번째, 선명한 자기, 우리 보통 뭐 정체성, 아이덴티티라고 그러죠. 자기 아이덴티티를 가지고 있으면서 인생의 목표를 자발적으로 추구해 나가면서 현실이 괴로워도 그것을 수용하고 환경의 변화를 잘 수용하고 적응하는 능력을 가지며, 저는 여기서 좀 이상적인 사람인 것 같아요. 저를 잘 이렇게 현실에 괴로워하면 잘 수용 못하는데. 세 번째, 대인관계에서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할 줄 알고 상대방의 요구를 이해하며 대인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고 만족스러운 이성관계를 유지할 수 있고 자기 능력의 한계를 현실적으로 수용하며 직업 적응을 잘하고 자기 능력을 실현하며 성취를 경험하고 있는 상태를 정상이라고 합니다. 이거 뭐 여러분들이 다 해당됩니까? 그럼 여러분 정상이고 저는 한 서너 개가 문제가 되는데요. 그래, 이렇게 진짜 정상과 비정상은 참, 정상과 비정상이라 있고, 정상과, 그렇죠? 이상은 참 구분하기가 힘듭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상의 개념도 있듯이, 또, 이상의 개념도 있는 거죠. 지금 말한 이런 뭐, WHO의 개념에서 좀 벗어나는, 좀 벗어나는 것이 정도가 심한 경우는 우리는 이상이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또 그것을 다루는 학문이 이상심리학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정상과 이상을 구분하는 몇 가지 기준점이 있다는 기준점이 있다. 그게 이제 342페이지에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통계적 규준에서의 이탈입니다. 자, 우리가 첫 번째 우리가 볼 때 여러분들 우리 많이 하는 예를 들면 어떤 정규 분포가 있습니다. 그죠? 사회과에서 많이 다루는 정규 분포죠. 그래서 뭐 평균 M이 있고 이 M과 관련해서 첫 번째 어떤 표준 편차라고서 1SD, 그다음 또 두 번째 편차인 2SD, 그다음에 세 번째 3SD 뭐 이렇게 우리가 어떤 표준 편차를 두고 있으면서 그 사회에서 일어날 수 있는 또는 어떤 집단에서 보여지는 평균적인 행동의 표본, 평균이 있다는 거죠. 행동의 평균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이제 기준으로 잡아놔놓고 벗어나게 되면 정상이 아닌 이상으로 우리가 평가할 수 있다, 이런 거죠. 여러분들 그 342페이지 제가 그 밑에 우리가 많이 본 그 정규분포 모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그 보인 그림은 웩슬러 지능검사지에서 우리가 활용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평균이 100이고 표준 편차가 15인 그러한 정규분포 모양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1SD 같은 경우에는 58%입니다. 58%가 1SD 안에 다 들어가 있으니까 일반적으로 이게 100이면은 보통 IQ의 어떤 수준이 85에서 115 사이가 일반적으로 1편차 안에 다 들어가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죠. 그래서 보통 우리 이상치라고 하는 것은 이 SD를 벗어나는 겁니다. 이 SD가 보통 95%예요. 그죠? 95%니까 양쪽에 2.5, 이쪽에 2.5예요. 그러니까 95는 일반적으로 이 SD니까 정상 개념이고요. 그 다음에 3SD를 벗어나는 하위 2.5%의 지적 수준과 상위 2.5%의 지적 수준은 이런 정규 분포상에서 보면 정상이 아니라 이상치에 가깝다, 이렇게 우리가 평가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지능 검사를 했는데 어떤 그 피검자가 하위 2.5에 속하게 되면은
적어도 약 70 정도밖에 IQ 수준이 70 정도 수준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보통 사람들과는 상당히 다른 이상치에 가깝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나 이런 것도 사실은 그 343페이지 상단에 제가 써놨습니다만은 이렇게 획일적으로 어떤 통계적인 기준에 의해서 정상과 이상을 구분하는 데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조금 전에 제가 얘기했잖아요. 지능검사 같은 경우 하위에 속하는 2.5%를 이상으로 보는 것은 뭐 상관없는데, 예를 들면 IQ가 130이면은 상위 2.5%에 속하거든요. 근데 IQ가 130이나 뭐 140 정도 되는 친구를 우리가 이상한 아이라고 얘기하지는 않죠. 오히려 좀 지적 능력이 뛰어나고 좀 탁월성을 가지고 있고 우수한 학생으로 우리가 평가할 수도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상치가 아니고 오히려 좀 더 권장할 만한 상황인데, 이러한 획일적인 통계적 기준에 따라서 그 범위를 이탈했다고 해서 이상치로 본다는 것은 또 현실적으로는 문제가 있는 이러한 맹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바로 적응의 문제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 좀 광의의 의미로 이상행동을 적응 또는 부적응의 문제로 봤다면은, 우리는 적응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모든 뭐 가정생활에서나 친구관계, 조직사회, 직장생활, 이거 다 우리가 사실 적응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문제인데, 이 적응은 크게 우리가 나눠보면 일단은 어떤 그 조직에 예를 들면 수능을 하느냐 아니면 동화를 하느냐, 이 두 가지를 통해서 우리는 적응이라고 하는 문제를 해결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부분을 잘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죠. 말 그대로 수능하는 것과 동화라고 하는 과정을 자연스럽게 겪지를 못해서 둘 사이의 어떤 상호작용이 자연스럽게 일어나지 못해서 적응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여러분 DSM이라고 해서 장애 진단 및 통계 편람이라고 하는 미국 APA, 미국 정신분석학에서 만든 그 편람에 따르면 이러한 적응을 못하는 사람에 대한 개념을 뭐라고 해놨냐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 343페이지 가운데 조금 밑에 보면 제가 그렇게 놨을 거예요. 뭐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되어 온 정신장애 진단 및 통계 편람이란 책 DSM에 말하기를, 지금 현재 DSM은 개정판 5를 씁니다. 그러니까 V가 아니고 아라비아 숫자 5를 씁니다. DSM, DSM까지는 로마 숫자로 되어 있는데, DSM 요렇게 되어 있었거든요. 4판까지는. 근데 지금 쓰고 있는 DSM은 아라비아 숫자 5라고 쓰고 있습니다. 이건 뭐 나중에 또 이유가 있습니다. 버전 때문에 그런 건데. 자, 이렇게 DSM 5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러면 정신장애 진단 기준에 대해서 부적응의 어떤 내용에 대해서 이렇게 해놨습니다. 사회적, 직업적 기능 또는 다른 기능 영역에서 현저히 손상이 나타나는 경우, 이렇게 이제 개념 정의를 내리고, 현저히 손상, 현저히 말이 참 어려워요. 현저히 손상. 한자말로 현저라고 하는 말은 이렇게 좀 도드라져가지고 톡 튀어나온 거죠. 우리가 이렇게 평판한 돌 위에 땅 위에 이렇게 돌이 탁 튀어나오면 이거 현출, 갑자기 톡 도드라져서 튀어나왔다 이런 거 하죠. 이거 현저한 상황이라는 얘기죠. 남들하고 좀 다른 어떤 이상치를 얘기하는 건데요. 그러한 현저한 손상이라는 것을 누가 판단하느냐 쉽지 않죠. 그러니까 이러한 이상 심리학을 다루고 이런 것을 평가하는 사람들은 당연히 전문가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또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것이 344페이지에 나오는 바로 주관적 불편감의 기준입니다. 이것도 참 애매한데, 정상이 아니고 이상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개인이 느낄 수 있다라는 거죠. 다른 사람에게는 아무렇지 않은 상황인데 나에게는 그 상황만 되면 상당히 떨리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적응 못하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이것도 우리가 이상행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검사지의 어떤 변인을 얘기할 때 손다이크가 말한 이런 게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특정 단어에 대해서 굉장히 안 좋은 기억을 가지고 있어요. 트라우마 같은 게 있어요. 그죠? 그래서 어떤 특정 단어만 나오면 문제 속에
그 단어만 있으면 그 문제를 털려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다른 사람들은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받아들이는 문제인데 그 사람은 그 문제와 나오면 발끈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거 있죠. 친구들하고 얘기하도 야, 걔한테는 그 얘기 하지 마. 걔는 걔 막 그 얘기만 나오면 난리가 나. 이런 거 있죠. 그죠? 그 얘기만 하면 난리가 나. 이건 뭐냐면 다른 사람들에게는 지극히 정상적인 것인데 그 사람의 아주 주관적인 이유 때문에 그 사람은 그에 대해서 이상 행동이나 이상 반응을 보인다는 거죠. 이럴 경우에 우리는 그것을 이상 행동이라고 할 것이냐 하는 부분이 굉장히 어렵다라는 거죠. 그러나 어쨌든 간에 이러한 이상 행동 내지는 정신장애는 주관성을 지니고 있다는 것도 하나의 특징으로 여러분들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절대적 기준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절대적 기준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가 딱 정해놓는 거죠. 말 그대로 우리가 뭐 절대평가 같은 경우는 어떤 컷오프 점수를 딱 정해놔놓고 그 점수를 넘어가느냐 안 넘어가느냐 하는 것처럼 우리가 어떤 이러한 그 이상행동 내지는 정신장애에 대해서 미리 어떤 딱 그 기준을 세팅을 해놓고 개념화 해놓고 조작적 정의를 해놓고 거기에 포함되면 이상, 포함되지 않으면 정상 이렇게 하는 내용인데요. 그러나 이러한 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가 누가 그것을 결정할 것이며 또 그것이 한번 정해지면 영원한 기준이 될 것이냐 이런 부분도 될 것이고 역시 어떤 그 판단하는 어떤 그 경계점이 쉽지 않다라는 거죠. 어느 선까지냐 하는 거죠. 그 부적응이라고 하는 이 말 자체부터가 굉장히 어려운 말이잖아요. 수능과 동화를 통해서 적응의 문제가 극복이 되는데 어느 정도 수능해야 되며 어느 정도 동화가 되어야 우리는 적응되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냐는 거죠. 쉽지 않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참고로 향상학습으로 344페이지 위에 보면 문화적 규범의 일탈일 경우에도 일반적으로 그 사회에서는 일탈적 행동, 이상행동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를 들면 이 사회에서는 허용이 되지만 또 허용되지 않는 다른 사회가 있겠죠. 그러면 이쪽에서는 지극히 정상적인 행동이 다른 어떤 나라나 다른 민족 속에 들어가게 되면 그야말로 이상행동으로 인정받는다기보다는 평가받기도 한다. 그렇게 어떤 뭐라 그럴까요? 치료적인 상황까지 가게 되는 이런 상황이 또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상당히 이러한 내용이 상대적 개념을 품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이상심리학의 연구 방법입니다. 우리가 앞 시간에 우리가 세 번째 과목에서 배웠던 것처럼 심리 측정 평가의 활용에서 배운 것들처럼 우리가 어떤 평가를 한다라는 것이 검사지도 있고 행동 관찰도 할 수 있고 면접도 할 수 있고 바로 그런 내용들을 제가 설명해 놨고요. 345페이지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345페이지 가운데 이상행동의 원인에 관한 과학적 연구가 나오는데요. 자, 과학적 연구는 우리가 여러 가지 이제 이상행동을 관찰하기 위해서 또는 그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시도를 하는데 가장 대표적인 것이 사례 연구를 한다든가 우리가 잘 아는 케이스 스타디가 여기에 속할 것이고 그 다음에 상관 연구라고 해서 핵이 분석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하는 거죠. 일반적으로 여러분들 1차 함수하고 똑같은 거예요. y 값이 변하는데 어떤 x 값에 x1, x2, x3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겠죠. 그죠? 그래서 이 y 값의 결과, 우리가 보통 종속 변수라고 하는데 이러한 종속 변수들이 과연 개별적인 이러한 그 원인들에 의해서 독립 변수에 대해서 어떻게 상관이 있느냐. 이것은 또 한쪽 일방적인 원인이냐 아니면 y가 거꾸로 또 x가 되어서 지금의 x를 y로 두고서 영향을 줄 수 있는가, 서로의 어떤 원인 결과가 방향이 바뀌어서도 설명이 가능한가, 이런 것들을 연구하는 게 상관 연구.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는 이상 행동의 원인을 규명할 수 있겠다, 이런 얘기고요. 그 다음 집단 간 비교 연구를 한다든가 또는 우리가 많이 하는 실험 연구 가능하겠죠. 그 다음 종단 연구라고 해서 어떤 시차를 두고서 어떤 한 사람의 동일인을 시차를 두고 반복적으로 관찰을 통해서 원인을 찾는, 이런 것도 하나의 연구 방법이 되겠습니다. 346페이지로 가서 이상심리학의 역사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 이것도 내용이 조금 길어서 과목을 조금 바꾸어서 얘기해야 되겠는데요. 이거 바로 끝냅시다. 이상심리학의 역사 참 재밌는 일들이 많은데
이상 심리학에 대해서 가끔 시험에 나옵니다. 이게 지난번 시험에는 뭐 아리스토텔레스에 대한 얘기가 나왔던 것 같고요. 제 책에도 좀 수록을 해놨는데 이런 겁니다. 이렇게 구분하십시오. 일단 우리가 시대적인 시간 표리드는 기간은 고대가 있고요. 아주 오래된 고대라고 보면 되고 원시 시대 때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리스 로마 시대라고 볼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이제 중세 시대라고 하시고, 그냥 뭐 근대 내지는 현대라고 얘기를 해야겠습니다. 이 그리스 로마 시대가 이게 참 중요한 시점이에요. 왜냐면은, 자, 이 고대는 우리가 이게 뭐 원시 시대라고 하고 뭐 부족 시대 이렇게 생각을 해 봅시다. 이때는 그야말로 비과학적인 것이 정상인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시대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정신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그야말로 초자연적인 현상에 의해서 인간의 힘으로 어쩔 수 없이, 이건 무슨 신의 농락, 신의 어떤 농간, 내지는 초자연적인 현실로 인해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인간이 어찌할 수 없고, 이것은 원초적으로 뭐 신에 의한 저주를 받았다. 우리 또 그런 얘기도 많이 하잖아요. 뭐 귀신이 씌었다. 이렇게도 얘기를 합니다. 일반적으로 막 사람의 영혼이 귀신한테 사로잡혔다. 우리는 보통 그걸 뭐라 해요? 귀신이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런 식의 어떤 비과학적 입장에서 정신질환 내지는 정신장애를 평가했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 로마 시대는 여러분 잘 알다시피 이때를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인문학 시대라고 그러죠. 인문학적 어떤 소양이 굉장히 높았던, 오히려 지금 시대보다 더 높았던, 인문학적 소양이 높았던, 그야말로 인간의 어떤 탁월성을 가장 강조했던 그런 시대입니다. 그래서 이때는, 그래서 로마 시대 때는 이러한 정신장애 또는 이상행동에 대해서는 신의 농단이나 저주나 초자연적인 현상이 아니라 인간이 해결해야 될 문제라고 해서 인간의 문제로 봅니다. 지금하고 거의 같은 수준에서 어떤 그런 인간의 어떤 수준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인간의 문제를 보고서 그 346페이지에 보면 그리스 로마 시대 때 보면 과학적 입장에서 설명을 하게 되고, 이때는 인간 중심 사회, 헬레니즘 문화가 아주 발달되는 곳이기 때문에 과학적 접근을 했고, 대표적인 사람이 히포크라테스, 히랍의 의사죠. 이분이 인간을 다혈질, 뭐 담즙질, 우울질, 그 다음에 점액질 이렇게 해서 우리가 보통 이런 거 갖다가 뭐라 그러냐면 유형론에 의해서 유형을 나누어서 어떤 것을 접근하려고 하는 이러한 태도인데요. 이러한 유형론적 접근을 하면서 인간의 이상 행동 또는 정신장애에 대해서 인간 스스로 인간의 문제를 풀려고 하는 그러한 노력을 보여줬다, 이런 얘기고요. 그래서 뭐 플라톤 같은 경우는 영혼의 문제가 신체 장애를 유발한다고 해서, 뭐 여기서 말하는 신의 저주하고 좀 달라요. 플라톤이 말하는 그것은 그러니까 인간적인 영혼입니다. 인간의 문제이고, 다만 인간의 영혼이 있는데 그 영혼이 어떤 문제가 있어서 신체에도 그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 다음에 아리스토텔레스가 중요합니다. 정서적인 상태가 신체에 영향을 미치면서 영혼과 정신에 인간의 정서적인 상황이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중요한 것은 논리와 이성으로서 이러한 부분을 충분히 치료가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현대에 말하는 인지치료, 우리가 앨리스라든가 아론백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의 말하는 인지치료의 하나의 아주 오래된 이론적 근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놀랍지 않아요? 2500년 전에 그 얘기가 지금의 어떤 인지치료의 근간이 될 만큼 그때나 지금이나 인간의 문제를 인문학적 소양으로 풀려고 한 것이 그리스 로마 시대의 태도였다. 또 갈레노스라고 하는 사람은 정신병은 정신적 정기의 병이다 라고 해서, 정기라고 하는 정신적 기의 문제라고 봐서 어떤 신의 저주나 초자연적인 상황이 아니라 인간 그 자체의 문제로 보고서 과학적으로 접근하려고 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렇게 잘 나름대로 좀 이렇게 잘 접근했던 이 내용이 또다시 중세에 오면 똑같이 고대와 같은 문제가 생깁니다. 이때는 이제 신이라고 하는 존재를 이때는 그야말로 신 중심의 사회였기 때문에 똑같습니다. 이 인간의 어떤 그런 정신질환이나 이상 행동에 대해서는 뭐 신의 저주나 또는 뭐 하느님의 어떤 그런 벌을 받아서 생긴 것이다. 또 이게 뭐 사탄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다. 이렇게 해서 뭐 이렇게 화형을 한다거나 시체말로 미친 사람을 불태워 죽여버린다거나, 왜냐면 이것은 하느님의 아들이 딸이 아니라, 자녀가 아니라 사탄의 새끼인 마녀다, 이렇게 종교 재판을 통해서 또는 마녀 사냥을 통해서 처벌을 했죠.
아주 암흑기 시대의 얘기입니다. 그러나 중세 이후로는 여러분들이 이제 이것을 노력을 하면서 특히 여러분들 그 347페이지 제일 밑에서 세 번째 줄에 나오는 그 정신과 의사였던 피넬이라고 하는 사람, 도덕 치료의 시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는 병자들에 대해서, 정신병자들에 대해서 쇠사슬도 풀고 일반적인 환자와 똑같이 친절과 관심을 보이고 적절한 치료를 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하는 도덕 치료를 강조했던 분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348페이지 보게 되면 향상학습에는 조금 전에 제가 설명했던 그런 내용들을 쭉 한 번 더 정리해 놓은 것이니까 참고로 보시고요. 그 다음에 349페이지에 보면 근대 과학적 접근을 시작함으로 해서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는 크레펠린, 크레펠린 정신장애에 대해서 어떤 기준점을 찾고요. 또 어떤 분류하기 시작했던, 그러니까 정신장애에 대해서 분류 체계를 만들기 시작했던 크레펠린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메즈머라고 해서 349페이지 위에서 6번째 줄에 나오죠. 메즈머라는 분이 마비라든가 청각장애라든가 시각장애라고 하는 것이 다른 어떤 뭐 신의 저주나 또는 초자연적인 어떤 현상으로 보지 않고 인간의 심리적 원인에서 그러한 발병이 있다. 그래서 인간에 대한 치료를 함으로 해서 극복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대단히 훌륭한 그런 시각 교정을 겪게 됩니다. 이어서 현대 근대로 들어와서는 심리적 원인이라든가 신체적 원인 또는 실험 정신병약 이런 것들이 이제 태동이 되면서 인간의 문제를 좀 과학적으로 접근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을 했다. 이렇게 되어지고요. 또 350페이지 되면은 넘어가면은 학습이론과 행동치료가 됩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이상행동에 대해서 원인을 찾는데 매우 과학적인 접근을 합니다. 그러므로서 행동과학주의에 말하는 어떤 인간의 학습으로 인간의 어떤 행동에 대한 원인도 설명을 하고 치료에 대한 방법도 제시하는 그런 시대가 되었고요. 또 인본주의적인 입장에서 인간중심 상담 이론이라든가 게시탈트라든가 또는 실존주의 상담 이론이 등장하면서 이러한 인간의 이상 행동이라든가 기질 이상에 대해서는 과학적인 접근을 하려고 했다. 이런 얘기고요. 조금 전에 설명했던 DSM이라고 하는 정신건강 진단 및 통계 편람과 같은 이런 체계적인 것이 만들어짐으로 해서 이제는 인간의 어떤 문제를 그야말로 인간의 탁월성과 능력으로 해결하는 그런 영역까지 발전되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서 이상심리학의 이론적 관점뿐만 아니라 이상심리학이 다루는 여러 가지 장애 문제를 좀 더 심도 있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